네, 안녕하십니까. 서양 화가이자 현지 교수로 있는 설경철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맺는 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 화가로서의 현대 미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현대 미술에 있어서 서양화나 다른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재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현대 미술 그 앞에 클래식 미술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화가들의 꿈은 사실은 클래식으로 남는 거예요. 언젠간 이 현대도 지나서 컨템포러리 기간을 지나서 언젠간 고전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는다면 화가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두고 미술은 아무리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과거로 점점점 밀려갑니다. 자,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료, 미술 재료는 굉장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만일 선생님께서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재료를 사용해 봤겠죠. 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대부분 보면 뭐 크레용, 크레파스, 그렇지 않으면 연필, 다음에 수채화 도구,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작 도구 이런 걸 썼겠죠. 자, 이것은 최초의 미술 도구라고 볼 수는 없죠. 또한 답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화방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미술 재료만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미술 표현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전문 화가, 이게 전업 작가만이 미술 도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전체의 의식이 미술 도구에 대한 한계에서 다양함으로 인식될 때 화가들 또한 거기에 편승해서 보다 더 나은 재료의 도입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은요,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미술 작품은 물질이며 이를 실현하는 도구 또한 물질이다. 그림이 남는 것도 물질이고 미술을, 그 물질을 남게 하는 그림을 제작하기 위한 것도 물질이에요. 이 관계는 사실 미술 교사나 미술 선생님들이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식을 바꿔야 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게 점점 작가들의 실험과 창조 정신에 의해서 도구의 영입, 새로운 도구의 탐구에 의해서 점점점 반영이 많이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구의 발전사, 미술 재료적 측면에서의 한번 그 개관, 이것은 대단히 이 시대의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는 고대로부터 자연 채취물, 그러니까 숯이었었어요. 맨 처음에 표현하는 것이. 왜냐하면 짙게 그어졌으니까. 근데 숯을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 그래피티 형식으로 맨 처음에 표현한 것이 최초의 미술입니다. 그러다가 프레스코, 다음에 템페라, 과슈, 그리고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 재료 중에 맨 막내가 아크릴 물감이에요. 화학을 많이 이용해서 만든 물감이니까요. 자, 원래 그 로마 시대를 거쳐서 중세까지는 프레스코와 템페라 위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모자이크도 있었어요.
그런데 15세기 초에 르네상스가 이제 붐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5세기 초에 있었던 화가 얀반 아이크라는 형제인데, 얀반 아이크 형제의 유화 개발로 인해서 표현의 기법 내지는 물감의 사용 방법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작품들이 훌륭하게 그렇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이것은 유화 물감은 좋은 물감인 것은, 좋은 미술 재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좋다 보니까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얼마만큼 이걸 잘 다뤄서 좋은 그림을 그리느냐를 가지고 지내왔던 것이 바로 클래식입니다. 자, 세계적인 명화도 대부분 이 속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현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현대미술 전에 있었던 미술의 목적은 귀족이나 왕족들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림은 못 그렸어요. 최초의 미술 작품들은 공공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인도 못했거든요. 자, 그러던 미술이 현대미술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사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자체가 본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 이걸 중심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 현대미술이다. 이제 크게 나눠서 그렇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미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현대미술의 거장하면 피카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카소와 동시대 사람이 있었고요. 그 시대에 이제 브라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체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입체파 그림을 그린 대부분의 작품은 대부분 유화로 그렸어요. 캔버스와 유화 물감이죠. 사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를 좀 만들어서 지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다 그러면은 재료를 모방했다라고 재료적 측면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피카소는 분명히 세계적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입체파적 이론과 다음에 작품을 남겼어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대단한 거장이죠. 그러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유화로 그렸다. 그러면 재료적인 모방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재료의 적용, 이것은 현대미술에서 보다 더 완벽한 100%에 가까운 창조성이라는 것은 재료적 개발도 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피카소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마르셀 듀샹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마르셀 듀샹은요, 피카소와 비슷한 시기의 작가로 초기 작품은 입체파적 경향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새로운 표현 도구로 오브제를 제시하여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럼 피카소를 가리켜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업적이 많아서 그리고 너무 유명해서 대표 인물이라서 아버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피카소는 아들이 없어요. 그의 아들은 피카소 입체파적 그림을 계속 계승해서 다른 응용이나 다른 어떤 그 재창조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 그 모티베이션을 마련한 사람은 오히려 마르셀 듀샹이다. 소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놔서 사실 오브제 미술을 맨 처음에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레디메이드적인 작품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물체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이것이 점점점 확장의 개념으로 나가면서 오늘날의 설치미술 내지는 대지미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게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자, 마르셀 듀샹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떤 이즘이나 사조를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그 사조 안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죠.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이지 르네상스를 연 작품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것을 다음에 후대에 얼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것 또한 다시 재료적 측면에서 간과해 볼 만한 일이다. 자,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듀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붓을 놓고도 미를 추구하는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후대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예술 작품이란 색을 칠하거나 구성할 수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게 오브제 미술의 당위성 내지는 오브제 미술이라는 것도 미술일 수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피카소와 브라크도 입체파적 그림을 그렸지만은 마르셀 듀샹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었겠죠. 자, 입체파 화가들도 빠삐에 꼬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꼴라주의 기법을 시도한 흔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니, 후기 작품에는 갈수록 더 많은 그런 것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빠삐에 꼬레 뭡니까? 자, 빠삐에라고 하니까 뭐 불어인데 영어로는 페이퍼 아닙니까? 그냥 종이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거죠. 다음에 종이 붙이고 우표도 붙이고 뭐 조그만 어떤 붙일 수 있는 평면적인 것을 조그만 물체들을 붙여서 그림의 효과를 이제 얻어낸 것이고, 다음에 이것이 꼴라주가 됐어요. 자, 꼴라주는 뭐예요? 조금 더 뭐 빠삐의 꼬레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과연 평면에 붙여도 되는가 할 정도의 이상의 어떤 성격을 가진 물체까지도 미술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피카소나 브라크로부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술의 재료라는 것은 사실 뭐 프레스코, 다음에 템페라, 이러한 모든 미술 도구의 범위 이외에도 시대별로 옛날 미술가들로부터 시도되었던 것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추적할 만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인정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의 미술 재료는 한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술 재료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자, 피카소, 다음에 마르셀 듀샹, 이런 사람들의 영향하에 종이나 다음에 모래, 흙, 나무, 천연적 재료를 이제 막 그 그림에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 부속, 기성품, 레디메이드죠.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의 그 반대말이 뭐예요? 핸드메이드잖아요. 기성품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직접 제작한 손으로 만든 것이냐. 자, 이러한 개념인데 결국 레디메이드를 이용을 했지만 결국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현대 미술의 물체가 미술로 옮겨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오브제, 오브제는 사실 물체란 뜻이잖아요. 근데 물체를 가지고 이제 미술 작품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은 사실 박스 아트로 유명했던 조셉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각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셉 코넬은 이제 아상블라주, 소위 얘기해서 박스 안에다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모아왔던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구했던 물체들을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조합 내지는 집합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미술의 장을 열었어요. 바로 조셉 코넬의 작품 세계고요.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조셉 코넬에 의해서 다음에 듀샹의 오브제 아트, 다음에 적극적인 사물의 영입을 꾀했던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콤바인 아트, 그리고 크리스토 부부의 대지 미술, 소위 얘기해서 월드 아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랜드 아트, 대지 미술까지의 이제 확장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한테 있어서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측면에서의 사고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피카소의 빠삐의 꼬레 작품입니다. 자, 종이 붙이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직접 종이인데 어떤 때는 악보를 붙이기도 했죠. 자, 바이올린. 이 작품은 바이올린에 대해서인데 이렇게 입체파적 각도에서 본 여러 다각도의 것을 다시
해체와 조립을 통해서 이러한 작품으로 그리면서 거기에다 필요한 자기가 표현에 적절한 종이나 인쇄물이나 악보 같은 걸 넣어서 이걸 그린 것이 벌써 표현한 것이 1912년 당시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피카소도 이 피카소의 작품 2점을 올렸는데 바로 황소머리죠. 이 황소머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자전거 부속, 소위 해서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머리라는 것을 만들어. 이게 1943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한 31년 후에 이런 작품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황소머리를 만든 것은 스페인, 소위 얘기해서 정열의 투의 나라,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오브제 작품이죠.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이런 그림과 이런 설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만일의 경우 여기다 사인을 한다든지 흔적을 남겼으면 이건 피카소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러한 오브제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카소한테 영향도 주었고요. 피카소도 마르셀 듀샹한테 영향을 주었죠. 피카소하고 마르셀 듀샹은 피카소가 약간 선배입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은 분인데, 자, 마르셀 듀샹은요, 이 변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맨 처음에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냥 뭐 사용하던 거니까 그냥 뭐 폐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자기가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붓이나 물감으로 꼭 그리는 게 아니라 물체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작품이다라는 것을 실행한 바로 그러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는 알무트 19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17년에 이 작품을 제작을 했죠. 근데 알무트는 이 변기를 제작한 회사 이름이에요. 자기의 사인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다음에 레디메이드, 소위 해서 엽서에다가 간단한 볼펜으로 낙서라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술적 이미지를 넣어서 다음에 LHOOQ, 그녀의 엉덩이는 뜨거웠다라는 어떤 그 중성시대 내지는 성개방, 다음에 여성의 평등화, 이제 이런 것을 간단한 볼펜 몇 개의 제스처로 1919년에 자기의 강한 메시지를 어필했던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기존에 있는 물체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조금 더 넣어서 소위 얘기해서 물체를 예술품으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마술적 어떤 능력을 가졌던 바로 마르셀 듀샹입니다. 이러한 이론의 굉장히 달변이었던 마르셀 듀샹은 역시 많은 이해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품을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의 미술의 사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개혁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막스 에른스트 하면은 어때요? 이 사람을 왜 넣냐 그러면 사실 빠삐에꼬레 종이 붙이기로서 작품을 초현실적인 화면의 충돌 내지는 화면의 변화를 한 화면에다가 넣기 위해서 자기는 그러한 것을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보다도 이런 그 기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슈르리얼리스트 에른스트의 빠삐에꼬레 작품을 보았고요. 다음에 오늘날 와서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미술뿐만이 아니라 사진,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예,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인테리어까지도 이 하나의 기법이나 방법이 지금 받아들여진 이런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럴 모자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잘게 자른 사진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하나의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는, 소위 얘기해서 모자이크 형식인데, 이런 모자이크로 미술로서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 그걸 모자이크 아트라고 합니다. 새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걸 클로즈업에서 자세히 보면 뭐 해변을 걷는 사람, 다음에 꽃놀이 하는 사람, 바닷가에 무슨 물고기 놀이 이런 걸로 했지만 결국 전혀 다른 전체적인 형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빠삐에꼬레는 발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 받아들였다, 문화화 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조셉 코넬, 자, 이 사람은 아상블라주, 소위 얘기해서 집합,
다음에 모으기, 이제 이걸로 박스 아트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컨스트럭션 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상자, 이제 뭐 미국이 한참 경기가 좋아서 잘 살던 1940년대 50년대 이때 물자가 풍부했던 시대 때 쉽게 버려지는 나무 상자 내지는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걸 모아서 그 안에다가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작품 오른쪽에 있는 이게 메디치의 슬롯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품은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자체가 12cm의 두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표기할 때 가로, 세로, 높이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이제 서양 그 문화에서는 세로, 가로, 높이 이렇게 우리하고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세로는 50cm, 다음에 가로는 42cm, 다음에 두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cm의 두께가 있는데 요 안에다가 자기의 메디치 하면 뭡니까? 메디치 하면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원자로서 후원 집안으로서 그들이 마음 놓고 미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금전적인 다음에 모든 예술품을 가능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한 집안입니다. 자, 메디치 집안의 이제 먼 손자격이죠. 이게 자기는 조세 코네로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귀공자 같은 메디치라는 그 집안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조세 코넬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화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도 이 슬롯머신, 소위 얘기해서 운이 닿으면은 이게 대박 터지는 이제 이러한 그 게임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운이 좋아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바램, 어렸을 때의 꿈, 다 이러한 절망한 자기의 호프네스, 이런 것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으면서 이 안에 소위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으로서 인정을 어느 날 받기 시작하면서 뉴욕 아주 빈민가, 소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플러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뉴욕 근처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으니까 미국에서는 플러싱이 아니라 플러동이라고 얘기할 만큼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살았어요, 백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려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펼치면서 약간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이제 작가로서 인생을 아주 마음껏 다음에 영화 제작까지 하는 이러한 예술가로 발전합니다. 자, 보다 더 이제 미술의 오브제, 소위 얘기해서 새로운 물체는 점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라우센버그. 한때 고교 미술 교사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물체를 이렇게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자, 여기는 거의 페인팅이 바닥만 돼 있고 이렇게 흘리는 몇 개의 붓질 이외에는 거의 다 종이 붙이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초기에 하다가 점점점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수수께끼라는 이 작품을 해놓고서 다음에는 양 타이어 이걸 하면서 모노그램이라는 이 작품을 195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입체물이에요. 이게 폐 타이어예요.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양 이게 그 박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 명급. 그래서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보면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다음에 어떤 작가는 심볼라이징하게 특징화나 캐릭터를 갖는다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은 화간지 조각간지 구분, 소위 얘기해서 이러한 경계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작품에 의해서 조각과 회화가 경계가 허물어진 그러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작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가장 미국다운 작가다라는 것이 바로 라우센버그입니다. 뭐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은 어느 것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경계를 허물 만큼 대단히 폭넓고 새로운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라우센버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독일 작가도 한번 소개해야겠습니다. 자, 안셀름 키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작품 무지하게 커요. 보통 보면 작품 크기가 보통 뭐 2m, 3m, 4m 이렇게 되는데 현대 미술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 장점이라기보다는 위력 중에 하나, 현대 미술이 어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입니다.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과가 이만하다 그러면 누가 감동하겠어요? 사과가 이만하다 그러면 감동하죠.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다음에 미술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리얼리티거든요. 리얼리티가 있음으로써 실감이 나고 실감에 의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게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단계라고 봅니다. 자, 리얼리티. 리얼리티를 위해서라면 크기가 문제겠습니다. 보다 더 컸더니 감동이 크더라. 이게 현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보다도 뭐 독일의 어떤 그 형무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 다음에 전쟁 속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자기들의 어떤 그 국민, 이런 것의 슬픔,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 이런 것을 갖다 미술 작품으로 남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Let the sound flowers bloom, 속에서 천만 송이가 꽃을 피다, 이제 이러한 뜻의 작품인데,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사진에다가 캔버스 위에다 사진을 이제 부분적으로 붙이고 아크릴이나 유화물감으로 막 그렸어요. 유화물감도 정식적인 게 아니라 막 도료 같은 걸 막 쓴 거예요. 건축 자재도 막 쓴 거예요. 이 사람 재료에 대해서 자기가 제한을 안 받으려고 한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작품을 보면 이 작품도 굉장히 커요. 4m가 넘습니다. 근데 마가렛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스펠이 하나 틀렸네요. 유화물감, 아크릴 물감, 다음에 지푸라기, 다음에 재, 점토, 납, 도료. 자, 이런 것을 사진도 붙이고 캔버스에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키퍼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미술의 재료가, 회화에서 출발한 이러한 재료가 다니엘 스포엘이라는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다니엘 스포엘이는 이 사람은 오브제를 그대로 잘 활용한,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을 제가 얘기할 때 이제 누보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누보 아트. 누보 아트라는 것은 사실은 누보라는 얘기가 새로운, 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실주의, 신사실주의,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살던 시대 때 모든 생활, 그러니까 아까 현대미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느끼고 내 주변과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특징이다. 그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보 리얼리즘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활, 내 공간, 내 환경, 심지어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을 이야기할 때 environment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뜻 중에 atmosphere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atmosphere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축적 그 단어이기도 한데, atmosphere 하면은 사실 뭐 humidity, 다음에 뭐 우리 요새 얘기하는 미세먼지의 분포, 이런 것이 다 atmosphere에 들어가요. 다음에 덥냐, 뭐 차갑냐, 뭐 지금 뭐 춥냐, 이런 온도, 이런 것도 atmosphere에 들어가요. 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우체부 아저씨를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덥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춥게 생각하는지, 적절한지, 이것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현대미술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 소위 얘기해서 인바이러멘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앳모스피어까지도 건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스포에리의 작품에서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포에리는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뭐 식탁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르셀 듀샹을 위한 뭐 이렇게 뭐 음식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은 Eaten by 마르셀 듀샹이 써 있습니다. 1964년도 작품인데, 그러니까 마르셀 듀샹이 이런 걸 이 마르셀 듀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탁이에요. 이걸 전부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 탁자 자체를 벽에다 붙여버렸어요. 자, 옆에서 보는 스포에리의 지금 그 자기 셀포토에 이제 자기 자신이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스냅 사진인데 자기가 붙여놓은 자기 작품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면은 식탁이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는 거죠. 자, 누보 리얼리즘의 종점을 찍었던 스포에리. 자, 과연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강연하는 이유,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오브제의 무한적인 도입과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투 디멘션 속에서 평면을 다루는 서양 화가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오브제에 대해서 다음에 인스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하고의 대화식으로의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번 강의에서 제안하는 것은 서양 화가 입장에서의 한계 이걸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발걸음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동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1930년대라고 돼 있어요. 1930년대. 자, 아까 스포에리가 한 것은 1964년 아니에요. 자, 1930년대 이 조그만한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예요. 그 화구 박스나 다름이 없어요. 이 크기를 재봤더니 거의 근데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자, 가로 18cm, 세로 24cm, 두께가 6cm가 있어요. 이게 미술 도구를 넣는 박스죠. 여기에다가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오브제 미술이나 빠빼꼬레나 그렇지 않으면 아상블라주나 이런 것을 외국에서 보고 그걸 듣고서는 그 작품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동진의 이 오브제 페인팅이라는 건 그러니까 물체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있을 수 있다. 사실 얘기해서 아프리카에 탈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마르셜 두샹의 미술 변론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아프리카 토인들이 이 탈에다가 색을 칠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브제 페인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토속 문화 다음에 전통 예술 쪽에도 어느 사람이 산 흔적에는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서동진 작품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80대 중반 정도 되신 김구림 선생의 작품입니다. 대단한 1세대 전위예술가로서 이분은 영화도 만들고요. 예술적 표현을 다양하게 했던 아주 천성이 예술적 어떤 그 몸으로 형성된 분이 아닌가 할 만큼 착각할 만큼 아주 시도성과 다음에 아방가르드적인 그러한 시도성이 대단히 많은 분이에요. 자, 이분의 자화상입니다. 자기 얼굴 자화상에다가 이 컴퓨터 이거 메인보드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사진을 오래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 페인팅도 했고요. 그러니까 색을 칠하면서 다음에 콜라주도 했고요. 다음에 오브제도 같이 붙였다는 얘기죠. 판넬에다가. 이게 2010년도 작품이고 이분은 이 전부터도 훨씬 전부터도 많은 이러한 작품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점만 한 것은 제가 콜라주하고 다음에 아상블라주, 다음에 빠빼꼬레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데서 이 두 작품만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또 음양에 대해서 많은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만물의 생성 원리는 음과 양의 이론에 의해서 이것은 생성되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자기 작가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콜라주 페인팅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진인데 사진에다가 이 여자의 뒷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붙이기도 하고 큰 사진 안에다가 페인팅을 해가지고 2007년도 작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1세대 작가 김구림 선생님의 이러한 시도 그런가 하면은 1세대 작가쯤에 태어난 신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별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사실 2009년도 61세로 안타깝게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마치 회화의 새로운 재료의 도입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물체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캔버스, 다음에 물감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재조립해보자. 그래서 이분은 캔버스 천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잘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제라는 거나 미술의 물질 자체를 화구, 우리가 인정하는 화구 이외의 물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방법론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현대미술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신성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정말 이 작품도 캔버스를 막 자른 거예요. 여기 이상은 여기 캔버스 틀이에요. 여기 잘라가지고 다시 엮고 이렇게 다시 붙이고 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작품인데 작품이 정말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셀프가 들어가면은 자화상, 이게 셀프 포트레이트 하면 자화상이 되고, 다음에 셀프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셀프 캠퍼스, 셀프 캔버스, 셀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미술 도구, 막 이런 식의 어떤 작품의 시도가 아주 뛰어났던. 결국 한국의 활동보다는 파리의 프랑스의 체류 기간이 길어서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시대적으로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퇴임을 한 한만영 선생님의 오브제 페인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캔버스에다가 뭘 붙였어요. 그림을 그리고 붙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브제, 물체 자체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오브제 페인팅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앞에 넣을 수도 있는 작품이 있고요. 페인팅 오브제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페인팅 오브제 하면은 물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브제를 앞에다 넣습니다. 물체에다 그렸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Reproduction of Time 이렇게 해서 84년도 작품인데 굉장히 빠른 시도를 했죠. 자, 이분은 이게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에 입체적으로 이게 이제 캔버스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 뒤에다가 모나리자의 손, 모아진 손과 다음에 시계, 태엽 감는 옛날 시계 이걸 실제적 물체를 갖다 붙였어요. 자, 이거 결국 84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했던 한만현 선생님의 이런 실험 정신은 대단히 좀 앞서간, 그리고 그 시대에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은 그러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먼저 우리나라의 오브제, 다음에 새로운 물건에 대한 도입, 여기에 대단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두 번째 작품을 보면은 시간의 복제, 샤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이올린도 오브제예요. 바이올린에다가 자기가 이제 정연하게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여기에다가 빠빼꼬레를 한 거예요. 빠빼꼬레는 이제 샤갈의 여러 작품을 자기가 가위로 오리고 이렇게 해서 빠빼꼬레 한 거죠. 이제 종이 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가끔 요새 물건을 보면은 뭐 구두나 그렇지 않으면 티셔츠 이런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인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제 바스키아라는 그 미국의 그 젊은 블랙 피카소라는 그 작가의 작품이 요새 많이 그 미국 그 뉴요커들한테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측면을 보면 그 현대 미술의 어떤 그 빠페꼬라 내지는 꼴라주가 일단은 일반 문화에 이미 많이 침투돼 있다. 그래서 순수 미술은 하는 것이 아방가르드여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사실은 프랑스의 군사 용어인데 천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부대가 가기 전에 천병 부대가 가고 다음 천병 부대 앞에 천병이 가면서 우리 부대가 오는데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그러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미술에 들여와서 전위 미술가 이런 뜻으로 가장 앞서서 실험하고 다음에 앞에서 좀이라도 현대 미술의 리더격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아방가르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방가르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품을 시도했던 한만영 선생님은 여러 작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도를 해서 자기의 폭을 굉장히 넓혀가는 작가예요. 지금 이러한 작품의 흐름이 이제는 한만현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미 작가죠. 재미 작가고 많이 그 뉴욕 맨하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는 비교적 미국 화단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얘기해서 이제 백남준 선생을 비롯해서 다음에 이제 황주리, 다음에 이불, 다음에 그 강익중, 이러한 그
작가들이 많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제가 뉴욕 공대 유학 시절에 변종권 선생하고 같이 작품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작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이분도 오브제 페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그 앞에서는 이제 한만영 선생님은 이제 그 바이올린을 이제 다른 캔버스나 이제 박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대로 전체를 다 바이올린 케이스까지. 그래서 바이올린 케이스 뒤에다가 백남준 선생님의 해프닝, 그래서 퍼포먼스하는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다 표현하고요. 다음에 안쪽에 이 바이올린에다가 또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 메시지를 넣고 다음에 이런 오브제를 넣어서 뭔가 동서양의 문화 교류, 이제 다음에 동서양의 차이의 어떤 충돌의 현장,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는 변종권 작가입니다. 자, 변종권 작가는 우리나라 민전, 소위 얘기해서 동아미술대전 1회 때 대상을 받은 아주 실력이 있는 작가고요. 자, 이분의 고해, 컨페션이라는 고해 성서, 그러니까 고백, 뭐 사랑 고백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별을 뜻하죠. 이런 대부분 철길은. 그런데 어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옆에서 후배로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유리창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오브제죠. 유리창에다가 창을 다 뜯어내고,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창에다가 뒤에다가 캔버스를 대고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2002년도 작품. 이분의 작업실이 이제 브루클린에 있어요. 근데 브루클린에 있는데 이 작업실이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분의 작업실을 가보면 이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빼곡하게 오브제 작품과 페인팅 작품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작가 정신, 이런 것이 바로 이분의 오늘날의 변종권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합니다.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도 한번 가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된 작품들과 누적해서 모아놓은 작품, 한 번쯤 오브제 미술이 무엇인지 한번 좀 실감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설경철 제 작품입니다. 제 작품의 초창기 시도된 작품을 몇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인팅, 레디메이드 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도 위에 이게 저기 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뉴욕 맨하탄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도 버스가 그 안에서만 돌아다닐 만큼 굉장히 큰 섬이에요. 맨하탄 옆에 길게 있다 해서 이제 롱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버스 지도예요. 이게 버스 지도인데 버스 지도에 이 노선도죠. 여기에서 길을 잃은 한국 노인을 강원도에서 온 노인을 만나서 그분을 길을 잃었어요. 이분이 자기 손에다가 써가지고 자기 집 주소라고 알고 가지고 온 그 손바닥에 적은 글씨를 보니까 바로 원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기 집 주소라는 거예요. 아들 집 주소래요. 근데 이건 앞에 이제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원웨이라는 걸 이제 그렸죠.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 사람 같으니까 저한테 급히 황급하게 와서 이 우리 집인데 여기 좀 알려주세요,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얻어진 지도 그 위에다가 그분을 한번 그려본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미 이때 당시가 1997년. 이때 이미 캔버스를 좀 이렇게 이탈한 그런 작품을 시도한 것이고 이 작품 또한 싱글 채널 비디오래 이게 카메라 하나로 하나 달린 어떤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하면서 보는 사람과 감상자, 그림을 보는 감상자와 작품이 서로 볼 수 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런 단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위 해서 뭐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보임을 당하는 거죠. 작품 입장에서는. 그런데 작품도 너를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론 앞에 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 오브제적이고 설치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새로운 재료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건 많이 두들겨 보고 놓고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정한지 이게 맞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유화화구나 뭐 수채화화구로 그림을 그린다면 사실 미술 안에 들어가냐 말냐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려고 하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도 좀 하고요. 다음에 아방가르드적인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실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건 직접 시계예요. 벽시계 2개를 초침만 남겨놓고 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제 자화상에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도 이 자화상 이쪽 눈에 몰래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 몰래 카메라에 감상자가 비춰지고,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여기에서 앞에서 빔 프로젝터로 그 사람의 얼굴을 여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게 2000년도의 작품입니다. 사실 얘기해서 오브제 페인팅 다음에 물체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작가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인정권 내지는 매입 이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실험적인 작품이었다 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만족한다면 해볼 만한 그 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작가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쪽 작품은 일반적인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인데 앞에다가 쌍안경이라고 그러죠. 쌍안경을 배치해서 쌍안경 앞에서 이렇게 보는 우리가 이게 뭐 강아지가 노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강아지는 카메라가 뭔지 모르고 와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죠. 과연 카메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이런 과정의 실험을 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품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에 계신 분인데 김정명 작가입니다. 부산대 조각과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194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도 이제는 70대 중반이 넘어섰네요. 자,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이분은 원래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조각이나 조소, 소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체를 대단히 오브제로 생각해서 미술에 받아들이고 그걸 미술화시키는데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뒤에 캔버스예요. 캔버스 일반 조각가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양화 쪽에서 쓰는 캔버스에다가 자기가 꽃을 정물을 그리듯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붓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꽃병을 꽂아놓은 꽃처럼 이게 스틸 라이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작품 제목은 꽃이 피다 이렇게. 대단히 위트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그 캔버스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소위 얘기해서 재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법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같은 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제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죠. 지구본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말풍선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말 주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 주머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 참 말이 많네.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은 말풍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 이분도 실제 오브제 지구본에다가 컬러링을 한 페인팅을 한 그러한 작품이에요. 이분의 작품 세계는
대단히 실험적이고 대단히 창의적이고 다음에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를 건드리고 다음에 그걸 찾아 탐닉하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가치 내지는 그 노고를 작품 예술 작품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다시 세워서 붙여서 콜라주라고 하기에는 좀 적극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심수구라는 작가인데 이분도 지금 70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주 창의성이 대단히 강한 그러한 작가입니다. 자, 이분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판넬에다가 다음에 나뭇가지로 했어요. 네, 그림이 이렇게 81cm 곱하기 42cm 이렇게 적은 그림이 맨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시도를 했느냐를 갖다가 제가 중시하다 보니까 초창기 작품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분은 지금은 규모가 아주 커진 작품들도 많이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산. 그다음에 이건 꽃밭 같이 이렇게 사실 죽은 나무잖아요. 나뭇가지가. 근데 나무는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저렇게 해서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러한 독특한 방법의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이건 폴 스미스라는 그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예술사에서나 미술사에서 취급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단추를 많이 달고 또 단추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맨하탄의 FIT 속에서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냥 FIT라는 패션 학교에서도 거기 출신으로서 패션 디자이너 중에 단추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하나의 이제 전공 분야는 이제 세밀화가 되고 다음에 소위 해서 나노화되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이제는 그렇게 나노화되어져 있는 여러 개체 내지는 산물들을 다시 모아서 아쌍블라주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이러한 미술이 상당히 이제는 문화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은 Hello, my name is Paul Sm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미술 작품보다는 패션 디자인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미술사에서는 많이 다루는 그러한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한국적이고 다음에 가장 작품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그 세계를 갖고 있는 전광영이라는 작가죠. 이분은 필라델피아 미국에 오랫동안 작품 생활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다시 작품 세계를 하는데 이분의 한국적 이미지는 바로 이 재료에 있습니다. 이 재료는요 한지예요. 한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옛날 서책. 이제 고서를 구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의 입체가 있는 물체를 감싸 가지고 다시 그걸 이렇게 붙여서 꼴라주해서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품인데 작품 제목도 집합이에요. 집합. 한지의 혼합 재료. 설명을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혼합 재료라는 말을 썼는데 작품도 굉장히 커요. 자, 이분의 지금 요새 옥션이나 세계적인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다음에 컬렉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분은 호주의 학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술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그러한 수록 내용은 대단히 그 국가적 자기 자국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수록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전광영의 작품이었습니다. 2006년도. 자, 지금 아주 좀 조금
뭐 제2세대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나이에 지금 한 60 정도, 6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승호 작가. 동아미술대전에서 동아미술상까지 수상을 했던 이승호 작가의 작품인데, 이분은 콜라주를 했어요. 근데 오브제 자체가 전부 종이하고 책이에요. 자, 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서를 이제 뜯고 해서 종이를 이렇게 눕혀서 붙였다면은 빠삐에 꼬레라고 보는데, 이분은 이 얇게 오린 종이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종이들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해서 마치 어떤 그 우리나라 고미술에 나오는 산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이분은 이제 위에다가 이제 흰색 도료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면서 한국적 그 배그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갖다 좀 더 강조한 그런 작품이에요. 작품은 한 162니까 한 100호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2006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승호의 이러한 작품은 오늘날 요새 작품이 어떤가 하고서는 좀 관심을 가져봤더니, 이 작품도 붓으로 치른 게 아니고, 우리가 요새 현대 생활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포스트잇을 그대로 세워서 그렇게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붙여가지고 이러한 정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누가 한번 썼던 오브제다 해서 쓰지 말란 법 없어요. 근데 쓰는 방법이 방법론의 차이, 다음에 표현의 차이,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작가의 철학 내지는 이론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제다. 다음에 그것을 누가 썼으니까, 마치 미술은 그 자기의 캐릭터나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누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후배 시대가 늦어지는 작가일수록 어려워요. 맨 처음에 최초의 동굴인이 스스로 벽에다가 벽화를 동굴화를 그렸다. 누굴 모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숯은 누구나 그때 당시에 동굴인들의 동시대인들은 전부 다 숯을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다시 사용하느냐,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소재를 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는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이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부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분의 작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애환이나 삶의 땀방울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이부강을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쓴 재료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보세요. 믹스드 메디아, 똑같습니다. 믹스드 메디아 해놓고 이 안에 재료가 뭐냐 그러면 베니어 보드예요. 베니어판이란 말이에요.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요새 뭐 재개발한다고 막 그 강제로 이렇게 몰아내고 또 재개발한다고 막 부시고 하는 과정에 오래된 베니어판, 거기를 이제 페인팅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그 베니어판만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꼴라주죠. 꼴라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 특이성, 베니어판이야 뭐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공사장에 가도 뭐 헌 거, 뭐 중고, 뭐 얼마든지.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한 오늘날의 작가입니다. 지금 뭐 아주 그렇게 젊은 작가로 알고 있는데, 자, 트레이스 윈도우, 트레이스가 뭡니까? 흔적이잖아요. 창문의 흔적.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보였었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 창문 프레임에다가 안에 유리가 없는 그 창문 프레임에다가 뒤에다가 캔버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 쪼가리 색, 어떻게 보면 색이 칠해져 있는 베니어판, 그걸 거기에 맞는 형태로 오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아주 정성이 있는 이러한 작품. 이러한 작품들, 새로운 재료를, 오브제를 쓰려면 그만큼 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겸하지 않는 새로운 오브제는
좋은 오브제의 선택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감동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2017년, 2018년 아주 이 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트레이스 랜드스케이프 이게 이제 1, 2 이렇게 작품 몇 점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수원 쪽에 있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작품 세계는 최근에 와서 여러 전시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제 작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컴퓨터 메인보드입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에 맹인을 그렸어요. 그리고 작품 제목은 컴맹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블라임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뭐 키치적인 아이디어의 요소가 강합니다만은 제가 다음 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저도 이런 오브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스피커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그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배치한 이러한 오브제 페인팅을 했던 것이 벌써 1996년도 다음에 2002년도 이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온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전부 읽어보는 것보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당위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현실 속에서 미술과 물질은 관계 그 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현대 미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걸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고려 시대는 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선 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는 뭐냐? 그럼 고려 시대 청자를 지금 재현한다고 해서 고려 청자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고려 청자면은 사실 가격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 백자하면 지금 굉장히 비싸요. 다 박물관에 가 있고 뭐 개인 소장도 뭐 아주 부유층 아니면 소유를 못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과연 뭐냐? 플라스틱 바가지죠. 플라스틱 용기. 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 뭐 용기, 플라스틱 통.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술을 할 수 있다, 없다. 꼭 그렇게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꼭 용기, 뭐 생활의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볼 때 뭐 고려 시대에 회화도 있습니다. 고려 탱화도 있죠. 불교 탱화도 있고, 다음에 조선의 수묵화, 담채화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는 언젠간 또 클래식이 되고 과거가 되고 먼 훗날의 미래에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했을 때 시대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에 살면서 시대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저는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냈다는 거죠. 자, 본인은 이 시대의 대표적 산물을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기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IT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의존도는 필수적이다. 사실 컴퓨터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컴퓨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의 개발은 컴퓨터의 개발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다음에 TV도 그렇잖아요. 게임기, 각종 기계, 제어장치, 이게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잘못 오작동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전기밥솥,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전기밥솥, 아주 흔한 물건이 일상의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어락, 이거 고장나면 집에 못 들어가요. 자, 까지도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이미 인간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컴퓨터 기능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산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화가로서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술을 전공하던 재학 시절에 마르샬 듀샹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996년도에 뉴욕 공대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학교 실습실에 있었던 84년도식 맥킨토시, 소위에서 폐기 처분한 거죠. 96년도에 갔으니까 84년도 벌써 12년이나 지난 캐비언한 그
맥킨토시 컴퓨터가 그래픽용인데요. 컴퓨터 한 대가 캐비넷 2대예요. 이게 얼마나 커요? 지금은 뭐 들고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컸어요. 이게 폐기 처분한 것을 갖다가 제가 아주 학교에다 얘기해서 그걸 싸게 샀어요. 고칠 것만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메인보드가 한 100장 있고요. 다음에 그 와이어가 혼자 못 들 만큼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게 복잡한 하얀 기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그걸 뜯어가지고 메인보드를 가지고 오니까 35cm, 40cm 이게 정방형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은 요새 PC나 그렇잖아요. 노트북에서 이 뜯어봐야 25cm 넘질 않아요. 이제 조그만해졌죠. 그래서 그만큼 기계가 이제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있어가지고 이 메인보드를 몇 장을 가지고 와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면서 화면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고서 브롱스에서 만났던 맹인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컴맹이라는 작품을 붙였더니 바로 오브제 미술의 바탕, 저한테는 캠퍼스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에 그 컴퓨터라는 물체 자체는 하드웨어라고 하잖아요. 하드웨어는 기능의 한계에 이르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새 기종이 출시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가요. 기존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고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종말을 맞이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마저도 이제 끝나면 결국 존재 가치를 잃고 자원의 재활용, 속에서 리메이크의 류에 분리된다. 그러나 분명 컴퓨터 하드웨어의 존재는 이 시대의 대표적 산물이며 유산인 것이다. 본인은 이 산물의 용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미술에 적용을 하면 이 시대의 시대성까지도 저한테는 표현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미술의 재료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재료를 연구하는 작가들은 폐품의 재활용이라는 정크 아트라고 대부분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카테고리 안에 이걸 가두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 문화인들의 인식이 좀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품 내지는 쓰레기 미술이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시대성을 내포한 사물의 미술화라는 인식으로 좋은 이미지로 전환해 주는 인식이 됨으로써 조금 더 미술가들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구와 적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더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원을 이야기할 만한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최근 작품인데요. 2006년도 이것 또한 컴퓨터 메인보드에다가 좀 컴퓨터를 두려워하고 모르는 노동자를 그렸습니다.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컴퓨터 속에서 과학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을 대표성 있게 그리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컴맹, 소위 해서 이제 문맹,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아날로그 세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리고자 했지만 그런 걸 그리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학의 유명인, 과학의 발전을 기여한 사람, 세계적인 유명인들도 종종 소재로 다뤘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새 와서 꼭 인물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컴퓨터의 활용, 이것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작품을 조금 요새 와서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맺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읽으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각적 표현 도구가 있었기에 표현 행위와 미술이 가능했다. 사실 미술은 도구 없이는 어려운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술의 역사에서 미술 작품은 재료 사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재료적 측면에서의 관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을 특히 이해하는 데나 다음에 미래 비전을 가늠해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중요성이 오늘날에 와서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새로운 재료의 도입은 입체파의 꼴리아주부터 오늘의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는 현대 미술은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일상 속에서 만나고 이용하게 되는 사물들과 미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술가에게 주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자, 앞에서 설명이 잠깐 나왔던 것을 지금 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미술대학 자체에서도 기초를 많이 공부하는 저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에 재료학, 다음에 재료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이것의 다양함을 좀 더 중시해야만이 현대 미술의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술가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화두, 소위 얘기해서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재료의 선택이나 새로운 개발.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재료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도입을 안 해본 것 같은 작품, 재료, 이건 다른 재료죠. 아직 적용을 적극적으로 안 해본 자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찰은 현대 시대를 반영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미술 재료학, 새로운 재료의 탐구, 이러한 과목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현대 미술을 시작하며 현대 미술가를 양성하면서 그 사람한테 미래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재료와 방법의 모색은 계속될 것이고 미래의 새로운 미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미술에서 이게 적용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이 바로 현대 미술이구나.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꼭 짚어야 될 주의사항을 제가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자, 뭐냐 그러면은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재료의 도입이 미래 비전을 여는 창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게 아무거나 그냥 안 했으니까 막 갖다 놓는다, 이게 아니죠. 재료 선택에 대한 실험과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작가 스스로 자평을 해야 돼요. 다음에 적용을 해서 이게 과연 나를 그냥 뭐 안 했으니까 특이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어떤 현대 미술은 이런 면을 꼭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미술가들이 영어도 이제는 잘 해야죠. 왜?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또 골프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골프에서 우리나라 한국 여제들이 세계적인 골프 대회에서 거의 석권을 하니까 골프 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영어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충분히 못하는 사람은 참여를 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영어의 중요성. 이것은 아주 미술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 있어서 이 작품이 왜 나왔고 이런 재료를 왜 썼는지에 대한 자기 이론, 다음에 자기 여기에 대한 철학, 다음에 그걸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 능력, 다음에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것을 동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이제는 그런 글로벌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새로운 재료를 연구하고 찾아내고 선택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1993년도에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한 얘기입니다.
자, 클레멘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때 현대 미술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어떤 데피니션을 한 거예요. 정의를 내렸는데 모든 아트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에세이가 됐어요. 이에 새로운 재료의 도입에 대해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와 도입 그리고 적용의 내용에 따라서 키츠와 서블라임이라는 개념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단어가 바로 키츠라는 단어예요. 다음에 서블라임이에요. 자, 이 두 단어는 정반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자, 보통 키치는 유치하고 질 낮은 이미지를 뜻하고 서블라임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숭고하고 뭔가 예술성이 있고 뭔가 깊이감이 있고 가형 수준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자, 보통 키치는 수준 낮고 다음에 서블라임은 수준이 높고 이 얘기를 이분은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질타 여러 그 이론가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얘기한 것이 정당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한 차원 더 높은 예술을 가리킬 때 서블라임이라는 단어를 흔히 쓴다. 자, 새로운 재료라는 말이 새롭다라는 의미보다 다른 이나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 내용이라면 그 적절성에 대해 다각도 면에서 진중할 필요가 있다. 소위 얘기해서 키치적인 단세포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은 수명이 짧을 수 있고 하나의 예술적인 세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 이러한 어떤 기준선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떤 미술 재료는 자격이 되고 어떤 미술 재료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것은 팝아트적, 파퓰라틱한 물체, 다음에 그런 이미지겠죠. 왜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저 집에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보던 건데, 이런 친근감에 대중한테 가까이 가는 이러한 내포성, 의미 때문에 그러한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팝아트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말란 성격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료에 있어서도 재료는 이제 작가들은 이제 그러겠죠. 꼭 새로운 재료라고 해서 꼭 새로운 거, 새롭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새롭다고 해서 작가들이 물감까지 만들고 공장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 도료를 개발해서 거기에 섞어서 하고 이게 새로운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전체 강의에서 나오는 새로운 재료라는 것은 다른 재료라는 걸로 해석해서 받아들여도 되고요. 다음에 미술에 적용하지 않은 아직 처음으로 적용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라는 말 이 자체 새로운에 대해서 새로우니까 새로운 것은 뭐든지 현대미술일 수 있다. 이건 조금 더 작가가 각자 판단해야 되고 또 보는 사람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의 자유지만 미술로서의 승화가 되려면은 그렇지 않은 내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왜 대부분 쓰게 되면은 재료를 뭘 써요? 대부분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물체. 다음에 아직 사용 가능한 걸 부셔가지고 막 분해해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버려진 물건에서 마음껏 부담 없이 사용하고 그걸 재활용하고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인식은 그 쓰레기 예술이다. 정크 아트다. 이렇게 그냥 폄하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편의적 분류에 의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일반 미술 애호가나 다음에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음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 국민들은 적어도 저건
작가가 선택한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에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예술가가 버린 쓰레기야말로 진정한 쓰레기다. 자, 예술가의 검증이 없으면,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시대를 두고 그 시대의 산물을 가지고 한 거지, 앞에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미술 재료로 들인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재료, 그것은 어느 정도 미술에 적용하느냐, 적용되어지는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등급이 있다. 다음에 그것이 최초의 미술은 무엇을 위해서 리얼리티라고 했지 않습니까? 리얼리티가 더 실감 날 때 우리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은 감동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미술 재료와 다음에 표현의 세계와 자기의 어떤 철학,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전부 같은 세트화 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이 말하듯 새로운 회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와 선택 그리고 적용에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자, 여기에서 부대가 뭡니까? 어떤 재료입니까? 여기에서 새 부대는 사실 양가죽이에요. 그때 이제 술을 새롭게 빚어서 새로 만든 것은 양가죽에다가 계속 담아서 보관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유태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 이제 소모하고 다시 또 그 새 부대에다가 양가죽으로 만든 그 주머니에다가 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비위생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새로 만든 술은 새 그릇에 담아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 부대는 이제 양가죽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혀 새지 않게 이렇게 오래 밀폐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이제 양가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미술의 새로운 재료의 적용이 이제는 필수적이다. 제가 조금 억지적인 재료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초기에 서두에 드렸습니다. 피카소는 위대하다. 그러나 그의 재료적인 선택은 모방을 했다. 이렇게 좀 단언을 아주 단순하게 해놓고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피카소라는 작가는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재료학적 측면에서의 재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교된 내용이고, 제가 뭐 능력이 되고 뭐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크아트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의 단어에 귀속되지 않는 고귀한 예술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사실 저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뺀 하드웨어 계통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소재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시대의 산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대에도 그 인지할 수 있는, 이 컴퓨터는 어느 시대 거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먼 훗날 후인들은 웃으면서 어떤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에 나올 수 있어요. 쇠로 만든 자동차라는 걸 타고 다녔대 하면서 웃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대표적 산물입니다. 이 산물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성을 그대로 내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물질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와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강의의 내용과 모든
철학, 제가 얘기하는 철학, 저의 철학 이것을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저 감사하고요. 저는 설경철이었습니다.